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내생남녀 물리2 마지막 단원이죠. 양자물리, 양자역학, 퀀텀 피직스입니다. 사실 물리2를 공부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현대물리 중에서 이 양자역학 부분을 공부한다는 게 선생님 봤을 때는 선생님 생각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계속 고전 물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 물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 양자역학이라는 건 이미 오래 이제 확립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게 응용된 게 많아요. 실제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양자역학도 너무 요란들을 떨어요. 마치 무슨 천재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해하기 쉬우면은 아니지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 이런 것이다 정도로 하면 돼요 사실. 아주 거기 전공자들 아니면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려 있냐면 이거예요. 기수라는 세계 자체가 달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케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당연하지. 지금 양자물리는 뭐냐면요. 원자보다 작은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기하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세계에선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것도 봤다고 물리 원에서 상대론적 물리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 우리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과 같이 매우 너무 빠르단 말이야. 인간 스케일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속도란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가는 속도 이런 걸로 설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즉 신기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일상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 일상과는 다른 얘기가 당연히 펼쳐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거나 워낙 막 질량이 커가지고 엄청난 중력장의 세계 이런 데서는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 얘네들 전제 조건을 깔아놓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를 해석하는 게 물리라고. 됐죠? 자, 양자 물리는 뭐냐면 원자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작어. 우리 인간의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 스케일로 비교해 보면은 조금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거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고전 물리와 양자 물리를 우선 조금 비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요 얘기를 이어갈 건데요. 우선 고전 물리라고 했던 거는 인간 스케일의 세계예요. 뉴턴 시대에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양자 물리와 고전 물리의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데 어떤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렇죠? 어떤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된다. 그걸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 그래요. 그럼 그 알면은 이제 그 작용하는 힘에 따라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새로운 조건이 주어지는 걸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음 운동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력장에서 어떤 물체를 놨다. 중력가 속도가 10이라 그러면 5초 뒤에 이 물체 속력 얼마죠? 50이에요. 1초에 10씩 중력가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1초 10씩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초 뒤의 속도는 50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3초 뒤의 속도는 얼마죠? 이제 자연학과 시켰다 그러면 30이에요. 그럼 얘가 3초 뒤에 떨어진 거리는 얼마가 되죠? 얼마? 45m라는 걸 우리가 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0이었고 3초 뒤의 속도가 30이었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15죠. 15라는 속도로 3초 동안 얘가 운동을 했을 것이니까 얘는 3초 뒤에는 45m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양자물리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은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낸 게 가장 큰 양자물리의 어떻게 보면 수학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우리 스케일의 세상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알려주는 걸 보게 되면 아무리 이상적인 상황에서라도 뭐 초기 조건이 주어지고 뭐든 어떻든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조건이 주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예 뭐라 그러냐면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대신에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난 확률은 알 수 있다. 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하지만 얼만큼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확률은 알 수 있다. 이래서 선생님이 앞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로 다 모든 걸 해결했던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거든. 근데 새로운 뉴웨이브 물리학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막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양자물리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양자물리가 이제 맞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케일에선 이게 맞아요. 된다고. 근데 얘네들 스케일로 가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이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이 다르단 말이야. 세상이 다르단 말이야. 응? 다른 세상에 가면 분명히 다른 룰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요 정도 우리 자꾸 넘어가면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뭐 이렇게 요란 떨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물리예요. 특히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막 깊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막 유도하고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배운 거야 사실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세상이 달라서 미래는 예측이 안 된다. 그럼 다 끝났어. 내가 봤을 때. 무슨 양자물리라고 그냥 막 슈레딩거 이퀘이션 막 유도하고 이런 애들도 이거 자체를 잘 모르는 친구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그게 뭔데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확정성 원리부터 한번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다음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정성의 원리가 아니고 불확정성의 원리. Uncertainty Principle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측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하거나 뭔가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고전역학은요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요. 완벽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밀한 뭐 기기를 만든다든가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완벽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만 양자역학은 어떻게 된다? 정밀한 측정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못을 박았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잘 보세요. 측정은 측정 대상과 측정 장비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순간 측정하려는 대상의 상태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측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측정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100도씨에 팔팔 끓는 물이 있어요. 100도씨에 팔팔 끓는 물이 있는데 여기 드럼통으로 한 통이 있어요. 그리고 0도씨 0도씨의 물이 있는데 얘는 0도씨 물이 한 방울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얘네들을 합쳐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평형이 되겠죠. 그럼 열평형이 돼가지고 드럼통 물이 5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 한 방울 얘도 섞어놓게 되면 얘도 50도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안 되지. 왜냐면 열평형이 되는 건 맞지만 문제는 뭐예요? 양 문제가 있잖아. 양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즉 얘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얘가 100도가 될 거고요. 열평형이 일어났을 때 얘는 뭐 99.99 되지만 이 별 차이 없이 그냥 거의 100도가 될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온도계 원리예요. 어느 게 온도계입니까? 이 녀석이 온도계죠. 그러니까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온도의 변화를 안 주면서 자기가 열평형 도달하면서 얘의 온도를 알려주잖아요. 이게 온도계예요. 그래서 온도계의 특징은 열평형을 이루면서도 이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가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거꾸로. 지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게? 원자색이라 그랬잖아. 여기 물방울에 0도짜리 물방울이 몇 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뜨거운 드럼통으로 얘를 측정했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 온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지? 반면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 한 방울의 온도면 어떻게 돼? 100도로 만들어 버렸잖아. 이게 이 얘기야. 대단한 게 아니고 원자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려고 가져다 대는 순간 측정은 측정대로 못하고 얘만 이렇게 변하게 만든다는 거거든. 0도라는 건 재지도 못하면서 얘만 그냥 100도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측정하려는 대상의 상태가 변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측정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예요. 뭐가 어려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살펴봤어도 우리가 이제 온도계를 예를 선생님이 들었지만 그냥 이 내용만 이해해도 당연한 거잖아. 물 한 방울 갖다가 얘를 측정한다는 건 가능해. 근데 물 한 방울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드럼통 한 통을 여기다 버버린다? 그럼 얘만 변하지 당연히. 응? 얘만 그냥 변하는 거고 측정도 안 돼. 얘는 변하지도 않잖아. 드럼통은. 얘가 온도가 변해야지 얘가 몇 동구나 할 텐데 얘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얘만 변화시킨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이해되죠? 이거예요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이유는 뭐다? 스케일 문제야. 스케일 문제.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약간 이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값 자체가 불확실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커졌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되게 커졌다는 얘기고 작아지면 이게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확실성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위치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운동량의 그 불확정성을 동시에 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요거 이제 불확정성 원리를 유도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 전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전자를 관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전자를 관찰하려면 우리가 어떻든 눈으로 봐야 되잖아. 눈이 여기 있으면, 자, 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전자에서 이렇게 우선 빛을 쏴주고 전자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 이걸 관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이 우리가 쏴주는 이 쉽게 말하면 요 파장이라는 게 이 전자보다는 파장이 길어버리면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관측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반사돼서 우리가 관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장이 짧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보다. 되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파장이 짧으면 관측이 가능해. 관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파장이 짧아지면 이 위치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제 불확실하지 않아. 얘가 어디 있는지 거의 확실해졌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을 쏘여주면 위치의 불확실성은 딱 줄어들어요. 거의 확실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장이 짧은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에너지가 큰 빛이죠. 이 전자가 에너지를 큰 빛을 받았다고 해봐. 그럼 에너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다?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야. 에너지를 먹었으니까 얘가 막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의 운동량의 불확실성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의 그 확실성을 높인다. 쉽게 말하면 여기 불확실성을 낮추게 되면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커져 버려요. 반면에 그렇다면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파장의 긴 빛을 쏴준다 그러죠. 그럼 뭐냐면 이 파장의 긴 빛은 얘의 에너지를 전달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운동량의 불확실성은 떨어져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전자의 에너지만 갖게 되겠지 뭐 따로 특별하게 가질 게 없거든요. 그럼 얘의 불확실성은 떨어진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관측이 안 돼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위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위치의 불확실성과 그렇죠?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면 뭐 하나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인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든 간에. 그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또 유도해낼 수 있는데 에너지의 불확실성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에너지의 불확실성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요 시간, 측정 시간의 이 에너지의 불확정성과 이 시간의 불확정성을 동시에 또 줄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에너지의 불확실성이 떨어지면 이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면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스케일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 거시세계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광자 같은 빛의 입자의 어떤 그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광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하 F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진동수를 우리가 측정한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몇 번 진동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진동수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간으로 이제 진동수를 측정하는 건데 잘 보세요. 몇 번 진동하는지 충분하게 시간을 재면 그렇죠? 충분하게 시간을 재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충분한 시간을 준다.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충분한 시간을 펜. 충분한 시간을 측정을 하면 에너지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면 에너지는 정확히 측정된다. 즉, 이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지금 그 시간의 지금 불확정성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시간의 불확정성을 줄이잖아요. 짧은 시간 측정하면 진동수를 제대로 측정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몇 번 진동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줘서 시간의 불확정성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지만 에너지의 불확실 정도, 불확정성은 줄지만 반면에 어떻게 이 에너지 쉽게 말하면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짧게 한다는 건 시간의 불확정성을 줄인다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는 제대로 측정을 못 하거든요. 진동을 몇 번 하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하니까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커진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의 불확정성과 시간의 불확정성을 동시에 줄일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걸 정리를 하고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와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유도해내면 에너지 시간은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뭐 예를 들어 전자를 관측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요 전자의 위치,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걔를 우선 관측을 한다고 하면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보다는 어떻게 되냐? 파장이 짧아야지만 볼 수 있어요.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죠. 파장이 길어버리면 파장이 오히려 자 여기서 이렇게 길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전자를 우리가 관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쉽게 말하면은 위치의 불확정성보다는 짧아야 된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의 운동량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 파동성, 파장에 이제 반비례하죠. 이건 입자성이기 때문에 그걸 매개하는 게 프랑크 상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불확정성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파장을 갖다가 나타내게 되면 자 파장으로 나타내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이제 프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잘 보세요. 여기 위치의 불확정성, 그 다음에 요 파장 대신에 큰데 자 파장 대신에 뭐가 돼야 되냐면 운동량의 불확정성, 그 다음에 하 이렇게 써주면 돼요.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 그럼 양쪽에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x 그 다음에 델타 p에서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 곱은 어떻게? 프랑크 상수 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정한 특정한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불확정성 원리가 유도가 된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되게 좀 러프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로 이제 유도를 할 건데 이거는 가장 고전적인 역학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 지금 어떻든 위치잖아요. 위치.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고전적으로 봤을 때 2분의 1에다가 평균 속도에다가 어떻게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위치가 되죠. 이동 거리.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녀석은 그렇죠. mv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을 다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에다가 v 두 번이죠. v 제곱에다가 t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나타냈으면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는 이게 바로 에너지의 불확정성으로 논다면 이 시간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거는 변화 하나도 없잖아요. 하 그대로. 우습죠? 예, 이렇게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불확정성 원리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라든가 이걸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그림이 아까 그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유도했던 위치의 불확정성과 그 다음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했던 사고 실험이에요. 자, 이 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어요. 그럼 위치의 불확정성을 줄일 수 있겠죠.
대신에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빛을 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동수가 큰 빛을 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봤다고선 치면 이 큰 에너지를 받은 광자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적은 빛을 쏘게 되면은 파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회절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이 회절에 대한 것도 바로 불확정성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되죠. 이 틈이라는 것이, 자, 얘네들이 지금 이제 파동으로 그려졌지만 입자라고 생각해 보죠. 입자가 여기 들어왔다면 틈이 좁다는 얘기는 이 델타 X, 자, 여기다 좀 크게 쓸게요. 델타 X라는 위치의 불확정성이 작은 거예요. 이게 틈이 넓어버리면, 틈이 예를 들어서 이만해요. 그럼 전자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이게 위치의 불확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됐죠? 근데 틈이 좁다는 얘기는 어떻든 이걸 굉장히 좁혀버리면 얘가 어디 있는지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얘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얘가 줄면 당연히 뭐가 는다?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져요. 그래서 얘가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퍼져나갈 때 얘가 더 넓게,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 넓게 얘가 퍼져서 이렇게 회절을 한다는 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되겠죠? 반면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틈이 넓어졌죠. 아까에 비해서는 틈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져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줄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튀는 것이 막 사방으로, 아까처럼 막 사방으로 튀는 게 아니고 그게 줄기 때문에 더 좁은 영역으로, 그러니까 회절이 덜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불확정성 원리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아예 틈이 없어버리면 이게 지금 얘가 전체가 다 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위치의 불확정성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틈이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어디 퍼지지 않고 오던 길 그대로 가는 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베타 분계 잘 알죠? 이 베타 분계, 이 베타 디케이라는 것도 사실은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새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 하나 튀어내고 전자랑 그 다음에 중성미자 내보내는 이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애시당초 뉴트론 속 안에, 즉 중성자 안에, 요 안에 양성자와 전자가 원래 있었다가 얘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가 그냥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중성자가 지금 여기 우선 핵 속에 있잖아요. 핵은 정말로 진짜 작은 곳에 이게 딱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죠. 이 위치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핵이 얼마나 좁아요. 그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얘의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도, 그렇죠?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럼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방출이 되면서 양성자와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하면 운동량이 굉장히 커져야 되거든요.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크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도 굉장히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 붕괴 시 방출된 전자의 운동량 역시 매우 커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굉장히 이 전자의 그 운동 에너지, 운동량이 매우 작아요. 그 얘기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만족된 게 아니고 얘가 있던 이 위치에 있던 애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 얘네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베타 붕괴 시 전자라는 것은 핵 속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핵 붕괴 과정에서 새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불확정성 원리가 만족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죠? 얘가 튀어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위치의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원자핵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의 불확정성 정도가 굉장히 커야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크게 가져야 되는데, 운동량이 커야 되는데, 실제 튀어나온 전자들의 운동량을 측정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작다 이거예요. 이건 불확정성 원리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애가 아니라 새로 핵 붕괴됐을 때 전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불확정성 원리의 증거, 이거는 이제 위치 운동량이 아니라 에너지와 시간 불확정성의 증거인데, 이게 여러분 선 스펙트럼이잖아요. 선 스펙트럼을 잘 보게 되면 이게 선들만 나타내야 되는데 약간 이게 두께가 좀 두꺼운 이런 선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든 간에 원저가 들뜬 상태에 있다가 얘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음 이게 아래 에너지 스테이트로 떨어질 때 에너지 방출하는 현상일 때 이거 선 스펙트럼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자가 들뜬 상태에서 머무는 시간이 절대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성 때문에 원자가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이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에너지 선이 딱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의 폭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그런 선 스펙트럼의 어떤 현상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절대 온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던 내용인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절대 온도 0이라는 거 우리가 섭씨로 보면 마이너스 273도죠. 그쵸? 그러면 온도를 내리다가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리게 되면 절대 온도가 0인 상태. 절대 온도가 0인 상태는 분자들의 운동이 멈추는 상태예요. 그쵸? 그럼 절대 온도가 0이 0켈빈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의 위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0켈빈에서 원자의 움직임이 만약에 멈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자의 움직임이 멈춘다는 얘기는 이는 그 위치의 불확정성, 그러니까 얘가 사방으로 움직이던 애가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면 분명히 이 운동성은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멈췄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이 어떻게 되냐?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위치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위치의 불확정성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예 0이 돼버리는 겁니다. 딱 여기 위치에 정확하게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돼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절대 온도가 0켈빈은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그래도 0켈빈이 된다 하더라도 분자들의 운동이 멈추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운동 상태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운동량이 무한대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대 온도 0켈빈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된다 하더라도 분자들의 운동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은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게 이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그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전자슬릿 실험하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고양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2개 뚫어놓고 전자를 쏘게 되면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무늬가 나와요. 왜냐하면 요 슬릿을 통과해서 요 스크린에 이제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지금 틈과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건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요 단일 슬릿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 이중 슬릿 하나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 그냥 직접 뿌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페인트 있죠. 이렇게 뿌리는 페인트. 거기에 보면 여러분 실제 글씨 같은 거 페인트 쓰기 위해서 여기다 글자 모양 파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쭉 뿌리게 되면 그 글자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그냥 이제 그 전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요 틈에다 놓고 뿌리잖아요. 쫙 이렇게 전자를 쏘게 되면 간선 무늬가 나와요.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바코드 같은. 그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간선 무늬의 특징은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얘기죠. 파동이기 때문에 얘들이 간선 무늬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신기한 거죠.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파동 형태가 나오네? 그럼 전자는 파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때 요 전자들이 어디를 통과하는지 관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눈이 그려진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관측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입자 무늬가 나와요.
이게 좀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다 디텍팅을 달아서 어느 틈을 통과할래라고 보게 되면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보이거든요. 그거 보이는 순간 다시 입자처럼 행동한다. 그냥 쏘면 관찰하지 않고 그냥 쏘면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이걸 관찰하고 쏘면 역시 입자처럼 행동한다. 이래서 관측하는 행동이 바로 얘네들의 상태를 바꿔준다. 파동을 입자로, 안 보면 입자가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알고 그냥 보면은 이거를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안 보면 파동처럼 행동하냐,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 설명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이걸 파악하지 않고요. 이 전자는요, 전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파동성하고 입자성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요 입자 안에 파동을 그린단 말이에요. 얘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파동성을 예를 들어서 여성성이라고 한번 놓고 그 다음에 이 입자성을 남성성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남성 호르몬과 이 전자라는 거, 이 모든 물질이 이 물질파,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테스트를 할 때 여성 호르몬을 검사하는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관측하는 행위, 어느 구멍을 통과할까라는 이 구멍을 통과하는 거는 입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실험 자체가 뭐냐면, 여기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이 실험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남성 호르몬을 테스트하는 검사예요. 그럼 당연히 남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남성 호르몬도 나온다, 이 얘기거든. 대단한 게 아니라 어느 구멍을 통과한다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여성 호르몬 테스트예요. 어련히 여성이겠거니 하고 여성 호르몬 테스트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나오고, 눈을 봐서 욕을 본다는 건 남성 호르몬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트니까 남성 호르몬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남성 호르몬의 결과가 나온다. 얘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행동하냐, 그게 아니라 테스트 자체가, 이 관측 행위 자체가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걸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관측 행위를 안 하고 있을 때 여성 호르몬 검사하는 요거. 그러니까 전자를 막 쏘게 되면 간섭 무늬가 나오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관측은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자를 하나씩 쏴요. 하나씩 쏘면 결과적으로 여기 통과하거나 여기 통과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하나 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나 쏘고 이렇게 해서 시간텀을 두면서 쏘잖아요. 그래도 간섭 무늬가 나와요. 보지 않으면. 그럼 이걸 갖다가 이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학파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통과해가지고 나올 텐데 얘네들이 간섭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좀 재밌는데, 이 입자 하나가, 전자라는 입자 하나가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한다 라고 얘기해요.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간섭문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격한 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요걸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게 맞은 거예요. 두 개를 다 동시에 통과한다. 그래서 간섭문을 만든다. 하나를 쏴도 하나가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다. 그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공격한 게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좀 재밌는 게, 이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파악하는데, 여러분들 고전역학의 핵심은 뉴턴 방정식이잖아요. 뉴턴 방정식으로 우리가 모든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천체까지도 다 해결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거대한 질량이라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되지만 뉴턴으로 고전역학은 다 해결했죠. 양자역학은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다 해결해요. 이게 완전 무적 짱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가 이러한 양자역학을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고양이에요. 슈레딩거 고양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역설을 한 게 바로 슈레딩거 고양이.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맞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슈레딩거도 자기도 잘 몰랐다는 얘기야. 그건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관측하는 행위가 무언가를 상태를 바꾼다는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를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이게 뭐 빈 공간에다가 이제 뭐 상자 같은 데다가, 밖에서는 외부 관측이 불가능한 상자 같은 데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고 거기에 고양이 한 마리를 넣고요, 거기 독극물을 넣습니다. 그럼 이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이제 반감기를 지나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랜덤이에요, 랜덤. 언제 이제
방출될지는 모른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양자역학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나올지 모른다. 근데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게 방출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디텍팅을 하게 되면 망치가 독극물을 깨게 되고, 그럼 독극물에 대한 이 가스 때문에 고양이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자, 간단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가 안 나왔다면, 그래서 이 독극물이 깨지지 않았다면 고양이는 살아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랜덤하지만 나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고양이는 죽었을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고전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외부에서 관측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는 현재 이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가 나왔다면 죽었을 것이고, 안 나왔다면 아직 살았을 것이다. 이거는 측정하고는 관련이 없어. 내가 관측하는 건 관련 없이 이미 죽었거나 살았거나 해서 딴 열었을 때 방사선 동위원소가 안 나왔다면 얘는 살아있을 거고 냐옹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얘가 나왔다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는 건 관련 없이 이미 이 안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에 고양이 상태는 결정됐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죠? 그런데 이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로 중첩된 상태,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양자 얽힘.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측하기 전에는 이 두 상태,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우리가 이게 뚜껑을 열어서 갑자기 이제 이거를 관측하는 즉시 이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측정을 하는 순간 만약에 얘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 죽어있다.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슈레딩거는 뭐냐면, 이게 야 니들 양심이 있냐, 이게 코펜하겐 학파거든요. 보호를 비롯한 이제 여러분들과 하이젠베르크라던가 얘네들하고 아인슈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슈레딩거가 대표적으로 둘이 싸운 거예요. 양자역학은 이제 신은 주사위놀이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고양이가 내 고양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운 거예요. 슈레딩거가 고양이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야, 이게 니들이 양심이 있냐? 말이 되냐?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 살아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로 결정되고, 관측하면서 죽어있으면 죽은 걸로 결정된다. 말이 되냐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니들 양심 있냐 공격을 했는데, 코펜하겐 학파가 뭐라 그랬냐면 땡큐 이거였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다는 걸 이 사람들도 해석을 못한 거였거든요. 근데 슈레딩거가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이게 지금 양자 얽힘이 돼가지고 중첩되어 있는 고양이가 말이 돼? 말이 돼 했는데 땡큐 이거였어. 고마워 슈레딩거 이겁니다. 즉 이 지금 양자 상태라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이게 겹쳐 있고요. 지금 이것처럼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관측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관측하는 동시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거.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좀 재미로 들으세요. 야바이 있죠, 야바이.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기 해가지고 이게 뭐 종이컵 같은데 뭐 그릇 두 개에다가 여기다가 동전 하나를 놓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놓고 자 돈 넣고 돈 먹기 막 이러면서 막 섞어가지고 이거 돈 있는 거 찝으면은 돈 걸면 베팅하면은 그만큼의 뭐 몇 배의 돈을 준다 이런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도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고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 얘가 섞어놓고 내가 베팅을 해요. 만약 여기에 베팅을 하죠. 혹은 여기에 베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전적으로는 이미 이 동전은 여기 있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때 나는 그걸 안 보이기 때문에 요쪽에 베팅을 하게 되면 얘가 내가 이거를 어디에 결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이미 얘는 여기에 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여기에 걸면은 돈이 없는 거고, 내가 여기에 걸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돈이 걸려서 난 돈을 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고전적인 우리가 해석이에요. 당연한 해석이죠. 그렇죠? 근데 양자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고요. 자, 그림을 그리기 좀 애매한데 돈이요. 요 상황에서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다시 요것만 지워줘야지. 그렇지. 자, 돈이요. 이게 양자 얽힘 상태라 해서 얘하고 어떤 뭐 이 양쪽에 다 지금 이게 지금 중첩돼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중첩돼서 양쪽에 동시에 다 있다니까. 중첩된 상태로. 이 상태에서 내가 이쪽을 걸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을 걸었는데 이쪽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동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상이 아니니까 양자 세상은 앤트맨의 세상이에요. 앤트맨의 세상. 요즘 그 여러분 앤트맨 영화 보면 그냥 막 양자역학 나오면서 뭐 양자 얽힘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어설프게 이거 흉내 내는 거예요. 워낙 작은 세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등시에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게 바로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미 양자역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파인만은 이런 얘기 했거든.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그 양반 돌아가지고 난 다음에 시간도 많이 지나서 우리 또 똑똑한 후배들이 또 열심히 많이 발전을 많이 시켰겠지만 활용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게 양자통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있죠. 요 뭐 군사 기밀 같은 걸 통신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양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걸 도청하려고 하죠. 외부에서 도청하려고 해서 감청하는 동시에 혹은 도청하는 동시에 어떻게 관측이 일어나죠. 그럼 이 신호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럼 이 암호를 여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암호를 풀 수 없게 되는 거죠. 양자 암호화입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지금 많이 실용화 단계라고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실용화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교란되는 시스템 같은 거 누가 도청하려고 하면 관측하는 것 때문에 이게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 원래 이렇게 되는 애가 딱 관측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로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쓸모없는 정보가 돼버리는 거죠. 감청하는 순간. 놀랍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선생님도 양자역학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은 선생님도 지금 살아있는 거랑 죽은 것과 동시에 이제 중첩된 상태,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건데,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순간 선생님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안 들으면 이제 선생님이 죽은 거가 되는 거고. 아니 마찬가지죠. 선생님 수업 안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뭐 죽었다고 봐도 관계없는 거 아니야. 광쌤이 누구야?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슈레딩거 고양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양이는 현재 이렇게 중첩된 상태, 이게 막 지금 살아있고 죽어있는 게 중첩된 상태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결과적으로 측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측정하는 순간 결정된다고 하는 게 바로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슈레딩거 방정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슈레딩거 방정식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의미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가지고 파동함수 구해라 이런 거 절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서 물리학을 전공해야지만 이제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용해가지고 뭐 1차원, 2차원, 뭐 3차원이라던가 아니면 타임 디펜던트 아니면 타임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파동함수 구하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고, 여기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게 뭔지만 알자고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뉴턴 방정식처럼 우리가 고전역학은 뉴턴 방정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입자들 있죠. 특히 전자 가지고 하는데 이 전자를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파동 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에요. 얘의 상태, 지금 이 전자의 상태, 이 전자의 파동 상태가 어떤 파동형 상태인지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뭐 몇 가지 뭐 설명을 하게 되면 이 파동 함수를 뭘로 나타내면 이런 기호, 이게 삼시창 같이 생긴 이 기호를 우리가 푸사이라 그럽니다. 푸사이. 예, 요 푸사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 함수,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 푸사이 형태로 나타내고, 보게 되면 뭐 편미분 들어 있고 뭐 두 번 미분하고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우리가 프랑크 상수 있죠? 거기다가 바를 하나 더 거요. 그래서 H바, 뭐 하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2파이분의 프랑크 상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2파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파이분의 프랑크 상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또 H바라는 새로운 그냥 기호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여기에 I라는 허수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선생님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요게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무관해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훨씬 좀 줄었잖아요. 그쵸? 예, 요걸 이제 간단하게 요걸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에 무관한 경우는 이거 변수 분리라는 걸 해야 돼요.
미분적분이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변수 분리해 가지고 여기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이게 시간에 무관한 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았을 때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 많이 틀리니 절대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험상궂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또 간단하게 나타내면 잘 보세요. 요 푸사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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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m의 h 바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미분이잖아. 요거를 이제 또 라플라시안이라고 해가지고 또 요렇게 써요. 그냥 삼각형, 이 역삼각형에서 두 번, 요 델타는 변하잖아요. 요거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이거 미분 연산자 데로퍼레트라고 그래서 이거 두 번 한 걸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지 또 이렇게 쓰면. 이런 상황이야. 거기다가 뭐가 들어있냐면 포텐셜 에너지 하고 나서 묶어준 다음에 어떻게 여기 푸사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요 에너지에다가 푸사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있어 보이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의미는 여러분들 그냥 파동 함수예요. 얘가 어떤 그 파동이 쉽게 말하면 그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할 때 그 파동을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요 해를 풀면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요 정도로 하면 이제 뭐 내용은 끝난 내용이에요.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건 없고 뒤에 있는 2번만 여러분들 알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요 I라는 거에 대해서 요 허수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 그랬죠. 요걸 조금 선생님 설명할게요. 이거는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 설명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을 잘해야 물리를 잘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물론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잘할 수 있지만 그게 좀 달라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뭐냐면 우선 여러분 지수함수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뭐 2의 3승, 뭐 2의 5승, 이게 지수함수인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지수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dx로 한번 미분할게요. dx분의 d, 그 다음에 재미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미분하게 되면 ax, 그 다음에 로그의 자연 로그 2가 밑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형태가 돼요. 좀 복잡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 상용 로그 말고 밑이 2가 돼 있는 요 2로 돼 있는 이 자연 로그 있잖아요. 이거를 지수함수를 쓰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요 EX라는 애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해봐요. 얘를 미분하죠.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지 자신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 지금 요 2를 밑으로 하는 요 지금 지수함수 있잖아요. 요거를 적분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지가 돼요. 이거 너무 기가 막혀요. 미분 적분을 몇 번을 하던 간에 얘를 우리가 미분하거나 적분해도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수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만 복잡한 건 싫어하지. 단순히 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엄청나게 쓰고 싶어 해요. 여기까지가 한 꼭지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소수란 얘기를 좀 할게요. 복소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ib. 그래서 이 부분이 실수부, 요 허수 i가 들어있는 부분이 이게 허수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허수잖아요. i라는 게. 근데 굳이 왜 허수를 쓰느냐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수의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허수라는 거는 리얼 월드가 아니란 말이야. 가상이야. 가상의 현실이지. 쉽게 말하면 현실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이거는 리얼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허수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수는 없는데 이거에 대한 근이 나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어. x가 얼마면 되죠? i면 돼요. x값이 허수가 되면 이러한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에 대한 확장이 일어난 거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i를 추가함으로 해서, 이 허수 i를 추가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대수의 방정식이 복소수 범위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수를 추가할 필요 없이 이 복소수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허수의 지수를 갖는 수를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면은 이게 삼각함수랑 똑같은 형태가 돼요. 뭐냐면, 자, 여기다가 이건 위에다 좀 쓸게요. 야, 이거 조금 약간 너무 오버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좀 들어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알면서 나중에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 거 있잖아요. 응? 이 복소수를 나타낸 거 있잖아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렇게 나타낸 거가 이 녀석이 이거랑 완벽하게 대응이 돼요. 아, 이제부터 이게 예술이 시작되는 거야. I, sin, 세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코사인, 사인 이거는 많이 했잖아. 물리적으로 많이 했지. 뭐에서 많이 했어? 단진동 할 때도 많이 했지. 그다음 뭐 파동함수, 파동 형태로 나타낼 때 이거 많이 했지. 이게 이런 형태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 테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감동받을 준비해야 돼요.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거 활용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활용했죠. 근데 그걸 복소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수학자 오일러예요. 오일러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오일러. 감동적입니다. 이 진짜 천재거든요. 아, 선생님 이거 봤을 때 이 시기 이걸 이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 지수함수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지수함수하고 삼각함수의 관계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I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이걸 줄여서 또 어떻게 쓰냐면 이게 이겁니다. I 파이라고 쓰고요. 요거를 I 파이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게 0. 오일러 법칙. 아, 나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요. 너무 아름다운 시기예요, 진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R 곱하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I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수함수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분적 분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이제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허수 부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분명히 얘를 풀어야 치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발생하죠. 근데 계산이 너무 편해지죠. 그럼 분명히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뭘 하면 된다? 허수 부분은 버리면 돼요. 왜? 리얼 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했는지 모르겠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했어. 물론 복소수를 해서 이게 오일러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지만 뭐냐면 예를 들어 t의 제곱이 4가 나왔어. 4초가 나왔어. 그럼 t는 얼마야? 플러스 2초 아니면 마이너스 2초죠. 그런데 뭐야? 마이너스 2초는 버려버리잖아. 왜? 리얼 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플러스 2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쉽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얘는 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허수 부분을 확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일러 법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수함수꼴로 만들어서 미분적 부분 막 마음대로 막 하고 정말 편하게 막 한 다음에 얘로 다시 풀어헤친 다음에 허수 부분 날려주면 그 다음에 실수 부분만 취하게 되면 이게 바로 물리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거는 사실은 진실을 하면은 우리 세상으로 보게 되면 얘는 거짓이잖아. 이건 허술하는 것 자체는 아예 없는 거잖아. 근데 수학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든 간에 어떻게 본질에 대해서는 진실 유무를 말할 필요가 없고, 단지 계산을 편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리얼 월드를 따지겠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날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수학이 진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학문이에요. 아름다운 학문. 아름답고 너무 자유로워. 물리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에 대해서 이거를 답으로 취할 수는 없는 거거든. 이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수학은 이게 답이 된단 말이야. t제곱이 마이너스 2도 답이란 말이야. 이게 완전히 인간의 어떤 관념이라든가 생각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상의 학문이 같아 나는.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자유로워. 이 수학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2가 가능하다니까. 마이너스 2초가 가능해 수학 안에서는.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이제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물리를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수학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무나 멋진 학문입니다. 예, 지금 뭐 이상한 소리를 너무 길게 했는데 어떻든 이런 얘기고요.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하여튼 좀 다 지우고 얘기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야 이거 지우는 것도 이제 일이네 일. 이렇습니다. 이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좀 더 공부를 즐겁게 하고 싶다,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안 지워도 되는 건데 지웠네. 다시 살아나라. 뭐 또 다 살아나니? 나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놀랬죠? 미안합니다. 순간 선생님이 비명을 또 질렀어요. 이렇게 요것만 지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헛소리 했던 내용들 싹 오일러 멋집니다. 예. 이런 오타쿠 선배들 있어가지고 우리가 괴롭나요?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끔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뭐 공부 안 할 사람은 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데서 감동받으면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통해서 또 감동을 느끼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거 말고 파동함수를 구했을 때 이 파동함수에 대한 제곱을 해줘. 절대치 제곱을 해주면 이게 바로 특정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 밀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면 이 푸 사이에 제곱해가지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 절대치의 제곱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복소수 형태로 계산하니까 두 번 곱하는 게 제곱이잖아요. 근데 복소수 형태로 계산하면 허수 부분 썩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얘 계산, 얘 계산 때 싹 사라지면서 정말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말 그대로 이 밀도가 높은 곳이 이거는 그냥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확률 밀도가 이 정도다. 그럼 이 부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은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부분은 확률이 이것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전체적인 얘 확률 밀도를 다 계산해 주게 되면 이 전체적인 면적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얘는 1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무조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 전체 공간을 우리가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률 밀도를 계산하면 항상 1이 나와요. 확률을 계산하면 1이 나왔다. 어쨌든 전자는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을 확률은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확률 밀도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 거리 안에서 이제 누적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원자핵이 있었다. 원자핵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전자 파동이 이런 확률 밀도를 보이고 있다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원자핵을 3D로 나타내게 되면 원자핵을 주변에는 전자가 별로 발견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뛰면서부터 뿌옇게 발견되는 부분을 막 점으로 찍어요. 막 점으로 찍어서 걔를 이제 있을 확률을 계산하고 그 다음 이 부분 없다가 또 이 부분부터 살살 또 이렇게 있어서 있는 부분 막 점 찍으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처럼 이게 이쪽 궤도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 부분은 분명히 전자가 아예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뒤에 이제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쉽다고. 이게 이제 핵심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률 밀도를 통해서 전자가 어느 부분에 존재할 것인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1차원 상자라고 해가지고 포텐셜 원디멘션 우리가 포텐셜 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포텐셜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가 무한대인 포텐셜 안에 있으면 자 여기에 입자를 가둬놓는 거예요. 입자가 있으면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너무 높아.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점프하게 되면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가거나 나갈 수 있지만 이게 무한대라고 하면 이 지금 에너지 장벽에 갇혀서 얘가 여기서 띵똥띵똥 막 이렇게 이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막 얘가 진동을 할 수는 있지만 마구잡이로 운동할 수 있지만 이 우물 안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가장 단순한 요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을 연습을 해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사실은 이 우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3D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3D면 되게 복잡해져요. X축, Y축, Z축 요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원디멘전. 그러니까 요 포텐셜이 원디멘전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왕복 운동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입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자 입자가. 그래서 통통통통통통 튀기고 있을 때 얘가 지금 전자가 어느 부분에 있을지를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보자라는 게 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 1차원일 때 잘 보세요. 요 포텐셜 우물이 있을 때 이 파동을 지금 입자죠. 전자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파동 형태로 보게 되면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정상파. 요런 상황, 요런 상황, 요런 상황. 더 나가서도 더 많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요 파동함수라는 것은 이거는 슈레딩거 이퀴에이션,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슈레딩거 이퀴에이션을 풀면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요. 요 스테이트에 따라서 얘가 어떤 파동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인 값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일 때는 요 그림, 2일 때는 요 그림, 3대입하면 요 그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상자 속의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항상 얘기했죠, 선생님이. 물리는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에너지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유도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정상파 이용해서 유도하는 거,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잘 알지만 이미 많이 해봐서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은 파동으로 생각하는데, 파동으로 생각했다가 입자로 생각했다 두 개 짬뽕 해가지고 그냥 풀어버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얘가 정상파일 때 존재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요게 파장을 구해볼게요. 요때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 파장은 2L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한 세트. 여기는 파장이 L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요거 일반화하는 거 선생님하고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 요것도 2L로 만들면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얘 파장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2L. 2L은 그대로 하고 여기에 뭐 3이 들어가면 되죠. 요게 지금 L자리가 요만큼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3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2개 드는 거 하나, 둘, 셋, 넷, 요게 한 파장이니까 3분의 2L 됐죠. 그럼 요것도 2L로 나타내고 1로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요게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지우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 녀석을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요 지금 L이라는 요 포텐셜 우물 안에 갇혀있는 요 입자, 여기서는 입자가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파동으로 정상파 형태로 나타낸 거지. 그럼 요 파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양자수 n에다가 2L 고정되는 이런 상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됐죠? 자, 요거는 안 한다 그랬어요. 요게 파동 함수로 요렇게 이게 지금 사인 함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있잖아. 계산하잖아. 코사인 값이 같이 나오거든. 요 코사인 해가지고 여기 같이 나와. 근데 그 허수 부분 날린 거예요, 여기. 관심 없죠? 자, 어떻든 간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이거 우선 지우고 볼게요. 이때 이제 에너지는 입자 에너지로 또 보는 거야. 그럼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n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EM의 운동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가 다시 한번 풀면 EM의 1에다가 P의 제곱인데, 자, 우리가 요걸 갖다가 요 지금 그 운동량, 요 파동의 운동량을 다시 이제 파동,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량을 반대로 얘기했어요. 입자의 운동량을 요 파동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요 지금 프랑크 상수가 매개하면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성이면 여성, 여성이면 남성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녀석을 갖다 이렇게 쓸 수 있죠. P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P제곱을 요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잘 보세요. 요게 보면 지금 이게 역수로 들어가니까 H, 하라는 게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EL이 밑으로 깔리고 N이 요로 들어가죠. 그쵸? 이게 역수, 요 파장에 이제 역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에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다 쓰는 건데, 요거 제곱해주면 4L 제곱이죠. 요 2가 있으니까 8ML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제곱해주면 양자수 제곱에다 하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유도하는 걸 좀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언제든지 유도할 수 있도록 외우지 말고, 요거 2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툭 하면 이거 그리세요. 첫 번째 정상파, 두 번째 정상파, 세 번째 정상파 이렇게 그려서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여러 번 연습하면 나중에는 안 그려도 되고요. 그냥 외워집니다. 마치 뭐랑 똑같이 처음부터 외우려 하지 않아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F는 MA가 되는 것처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 스테이트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 하는데,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는데 좀 더 넓은 포텐셜 우물에 갇혀 있는 경우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파동함수 구하고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 따른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요거거든요. 잘 보세요.
요게 지금 더 넓어졌죠. 응? 얘가 지금 입자가 통통통통통통 튀고 있는데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EL을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면 에너지 스테이트 값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됩니다. 그쵸? 이해갑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고정을 했을 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으면은 요거는 이제 다 그냥 상수 처리해 버릴게요. 그럼 4 나오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9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EL이 되면 요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1이 깔리죠. 거기에 4분의 1에 그러니까 4분의 1에다가 1제곱 거기다가 이제 2 넣으면은 4분의 1에다가 2제곱이니까 4가 되니까 이게 이제 2가 나오고요. 3을 넣으면 4분의 1에다가 9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건데 잘 보면 요 에너지 스테이트 간격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응? 이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이게 불확정성 원리라고. 지금 위치가 요 안에서만 우리가 볼 때는 위치에 대한 요 델타 X에 대한 불확정성이 얘보다는 어떻게 된다? 낮아요. 이거 넓으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다. 운동량의 불확정성 크다는 건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넓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 한번 봐봐요. 얘는 얘랑 비교해 봤을 때 L에 비교했을 때보다는 위치의 불확정성이 크거든. 넓으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작아져요.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작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간격이 좁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불확정성 원리하고 얘네들의 연결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뭔 말이냐라고 좀 싶은 수도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면 정말 굿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깊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문제풀이는 사실 이 내용 안 들어도 안 듣는 건 좀 그렇고 어떻든 간에 문제만 풀어도 이 양자역학 부분은 우리 이제 수능 물리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드디어 수소 원자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내용도 우리가 뭐 에너지 스테이트 구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리얼 월드가 아니라 원래 이제 원자는 3D잖아요. 3D인데 그거를 원 디멘전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간략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우물 안에 입자가 갇힌 거를 사실은 이 3D 공간에서 원자핵과 이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걸 갖다가 그냥 이 원 디멘전 안에 얘가 전자가 쉽게 말하면 원자핵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얘가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러한 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되게 단순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슈레딩거 방정식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구해 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차원, 3차원 이렇게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소 원자에 대한 뭐 에너지 스테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역시를 어떻게? 역시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냐면 수소 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야 돼요. 이 포텐셜 에너지 왜 구하는지 아세요? 자, 앞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안에는 이 포텐셜 에너지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든 간에 이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도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을 모르면은 사실은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잘 알고 있죠. 질량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를 통해서 이 지구에서 얘가 잡아당기는 힘에 비례 요거에 이제 역방향으로 h만큼 잡아당겼다. 그럼 얘가 작용하는 힘이 얼마의 힘을 작용해야 되냐면 얘 물체 무게가 얼마냐면 mg죠.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당겼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장전은 얼마큼 하는 거냐면 1이에요. 1. fs 즉 mg 곱하기 h만큼 장전돼 있다. 이걸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보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굉장하게 이제 그 근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워낙 지구 반지름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이 h는 세 발의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원자핵만 보더라도 여기서 전자가 한번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거리에 따라서 이 거리의 위치 얘가 잡아당기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 거리가 따로 이제 뭐 벌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면서
이 포스 자체, 이 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전기력은 K에다가 R 제곱 그 다음에 뭐 Q1, Q2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양성자를 이제 플러스 1로 놓고 요 전자를 마이너스 1로 놓는데 요 마이너스 1을 2로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 있는 크기는 같기 때문에 얘도 2로 놓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K에다가 2제곱 그 다음에 R이 됐는데 요 R이라는 게 변하면서 이 힘도 변하는 거예요. 즉 F 곱하기 S를 해주는데 요 S에 해당하는 게 R이거든요. 근데 요 F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해줘야 돼요. 요 제곱 형태를 적분해주면은 R이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1로 정의를 할게요. 선생님 또 이것도 러프하게 유도하면 여기서 F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K에다가 쿨롱 상수에다가 양성자 2, 전자 2, 그 다음에 R제곱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F 곱하기 S가 그냥 R만큼 떨어졌다고 하면 요거 약분돼가지고 어떻게 돼? KR 그 다음에 2제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마이너스란 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적분하면 나오는 거고 사실 이 기준을 우리가 무한대에서 가까이 가져가는 걸로 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되겠죠? 이를 막 희한하게 써가지고 얘가 뭐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징그럽게. 2제곱 이렇게. 요건 R이고. 됐죠? FS 하면은 이게 포텐셜 에너지. MGH 구한 거랑 선생님이 똑같이 구해버린 거예요. 됐죠? 요러한 값을 넣어가지고 그 아까 봤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요게 나온다는 거. 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앞서 봤던 원디멘전에서 요때 이 에너지 스테이트는 여러분 어떻게 구해졌죠? 8mL의 제곱에 n제곱 하제곱 이렇게 나왔죠. 이거랑 전혀 반대로 나오죠. 전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원디멘전에서만 구한 거고 3디멘전에서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디멘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정상파 그려보면서 분명히 연습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바로 유도가 되거든요. 이 상황으로 구한 거고 얘는 유도를 못해요. 우리가 그 3디멘전에 해당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적인 요소인데 워낙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에너지 스테이트라는 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3.6에 숫자 몰라도 좋아요. 어떻든 간에 n제곱 이 양자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자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원디멘전에서는. 근데 실제 수소 원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에너지 스테이트는 어떻게 양자수 제곱에 반비례고 그 다음에 우리 앞서서도 한번 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익혀도 좋다고 그랬죠. 이 수소 원자의 그 지름 있잖아요. 지름, 반지름. 요 반지름은 마찬가지로 양자의 이것도 빨간색으로 쓰니까 뭐 너무 섞인다. 요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 양자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는요 수소 원자에 딱 이게 딱 속해가지고 요 수소 원자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좋아요. 이유는 뭐라고요? 아직 여러분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상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얘는 연습 문제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게 리얼이고. 근데 리얼은 못 푼다. 그래서 이런 상황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지금 수소 원자 기반으로 해서 여기 막 전자 채우는 거 있잖아요. 전자 채우는 걸 이제 하는 겁니다. 전자를 채우는 걸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화학에서 많이 봤던 게 이게 이거죠. 주양자수 n인 에너지 주위는 n제곱계의 상태가 있고 스핀 양자수까지 포함하면 2n제곱계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만드는 법 선생님 설명했었잖아요. 1 넣으면은 2, 2 넣으면은 8 해가지고 그 숫자만 알면 우리가 옥텟 규칙하고 연결하면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주양자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그런 양자수가 되겠고요. 뭐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음수가 허용이 안 되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n으로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일 때 그때 채워진 껍질을 K 껍질, L 껍질, 뭐 세 번째를 N 껍질, N 껍질, O 껍질 여러분 기억나죠? 이건 주로 화학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이제 한번 선생님이 짚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라고 하는 게 전자의 각운동량을 결정한다. 우리 이제 그 고교 물리에서는 물리2라고 해도 각운동량까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어떻든 간에 이게 각운동량을 결정한다는 거고 궤도 양자수를 화학에서 뭐냐면 이제 주양자수 대신 이제 부양자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때 허용된 값은 요 지금 주양자수보다는 하나가 더 작은 값. 그래서 만약에
요게 이제 n이 3이다. 주양자수가 3이다 그러면 이 궤도양자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L이죠. 요 L은 어떻게 되냐면 0, 1, 2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M으로 표시하거든요. L, 이렇게 L. 자, L 좋아요. M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요 각운동량의 한 성분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요 성분을 결정하는 것은 요 L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L 값이 0에서 1, 2까지 되니까 요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좀 쓸게요. 겹치니까 0,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되고요. 마이너스 2도 되고.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주로 써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궤도 양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요거 들어봤죠? 요걸 이제 우리 오비탈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원래 사실은 이게 궤도 함수에 대한 이제 그 파동 함수인데 이걸 뭐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g 오비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익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 전자 채우는 것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주로 다루고 우리가 이제 그 물리에서는 뭐 잘 하진 않지만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채우는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좋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양자수를 보게 되면 파동함수를 통한 전자 발견 확률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타날 확률들을 다 체크해서 점으로 찍다 보면 뿌연 이런 구름 같은 그림이 되죠. 이걸 우리가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 보호 모형,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있다라는 모형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자 모형,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전자 구름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실질적인 원자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얘가 확률로만 존재하지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확률 밀도 함수를 보게 되면 주양자수가 1이고 궤도 양자수가 0일 때 확률 밀도 요 함수를 보게 되면 요 한 부분에서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머지는 0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양자수가 n이 2고요. 그 다음에 궤도 양자수가 0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확률이 높고 여기는 아예 0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높죠. 이렇게 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두 부분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화학에서는 이제 이런 그림까지도 조금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 물리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전자 구름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가 그러니까 파동함수 슈레딩거의 그 이퀘이션을 풀면 파동함수가 나오고 그 파동함수를 통해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알게 되고 그 확률에 따라서 이 지금 전자의 분포를 우리가 나타내면 3차원의 전자 구름 형태가 된다는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물리 1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왜 파울리 베타 원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좀 약간 재미있게 우리가 그 합반했을 때 책상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런 걸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그걸 한번 검색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원자에서 같은 양자 상태의 2개 이상의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한 상태에 똑같은 이 스핀 양자수를 갖는 애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요게 이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채우면 요게 그냥 요거 채운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전자 개수예요. 3개 채우면은 하나 둘. 첫 번째 S에다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두 번째 S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차고 난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딴 다음에 몇 개냐면 넷 다음에 하나 5이죠. 여기 차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여기가 2개가 돼 6개 찰 때는 여기에 이렇게 차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가 찬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굳이 이게 전자가 2개가 겹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 쉽게 말하면 전기로만 따져도 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왜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겠어. 그래서 여기 3개까지는 요 p 오비탈을 3개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개부터는 더 들어갈 때가 이제 요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때는 요런 상태, 지금 요 상황에서 업스핀이 돼 있는데 이것도 업스핀으로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다운스핀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도 다운스핀 들어가고 다운스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리튬부터 네온까지 이렇게 채우는 거. 이거 오히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더 편하긴 하죠. 그리고 이 다원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순서란 건 여러분 이건 뭐 암기적인 요소죠. 1s, 2s, 3s, 4s, 5s, 6s, 7s 쓰고 그 다음에 2p, 3p, 4p 쓴 다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 꺾여가게 되면 그렇죠? 1s 다음에 2s 오고 1s 다음에 2s 오고 그 다음에 2p가 옵니다. 2p가 오죠. 그렇죠? 1s, 2s, 2p가 오고 그 다음에 3s가 와요. 3s가 오고 그 다음에 3p가 오고 4s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거 아마 화학하는 친구들은 다 외웠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런 건 한번 이제 이렇게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중요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양자 터널 효과라 해가지고 터널링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이 전자가 이렇게 입자로 봤을 때 얘를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곳에 가면 이게 지금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양쪽의 포텐셜 에너지 보다 높지 않다면 얘는 절대로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 포텐셜 에너지보다 포텐셜 언덕보다 높다면 당연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면 절대 넘어갈 수가 없죠. 여기까지는 아무 내용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이 입자가 결과적으로 파동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잖아요. 그럼 여기 포텐셜 장벽이 있고 요 안에서 이제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파동함수를 구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포텐셜 밖에 이쪽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수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여기 보면 요 에너지가 줄었죠. 요 진폭이 준 거 보이죠? 줄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서도 파동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쪽에서도 이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터널링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파동성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자 이렇게 요게 포텐셜 장벽이 2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이 파동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되죠. 그럼 얘가 휘청휘청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회절이 됐나 보다 생각하겠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이거는 마치 뭐냐면 왜 터널링이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구멍을 뚫고 얘가 입자가 통과하듯이 이 구멍을 뚫고 이 부분에 파동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거라서 넘어가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겁니다. 우선 요건 잘해요. 터널링이 잘 될 조건, 이쪽에 파동함수가 잘 발견될 확률이 이제 커질 조건인데 포텐셜 장벽이 높이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두께가 좁을수록 그러니까 낮고 좁을수록 얘가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하면 터널링이 잘 될 조건이에요. 이쪽 부분에서 파동함수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진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맞아요. 요거는 여러분 잘 아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입자 에너지가 높을수록 터널링이 잘 돼요. 이거는 굉장히 상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에너지가 입자로 봤을 때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는 파동성이 어떻게 된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운동량이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컸을 때는 파동성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회절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회절로 설명하려면 파장이 길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클 때 터널링이 잘 된다는 거는 파동성이 적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이쪽 부분에서 이게 전자가 발견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터널링, 얘가 뚫고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텐셜 장벽이 그 에너지가 쉽게 말하면 장벽의 에너지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두께가 얕을수록 두께가 이제 굵지 않을수록 그러니까 이 지금 포텐셜 장벽의 에너지가 적을수록 어떻든 간에 터널링이 잘 되고 대신에 요 전자 혹은 요 입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터널링이 잘 된다는 사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주로 많은 학생들이 이걸로 이해를 합니다. 파장이 길어서 넘어가나 보다. 그거랑 달라요. 오히려 에너지가 커야지만 뚫고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터널링에 대한 증거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알파 분계, 뭐야, 왜 안 나와? 알파 분계예요, 알파 분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지금 이 알파 붕괴가 되면서 알파 입자가 튀어나오는 게 여기 라돈 원자핵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원자핵의 핵자들이 전기력도 강하고요. 그 다음에 강력들도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알파 입자에서 봤을 때는 요 안에 포텐셜 안에 갇혀 있는 역할이 돼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입자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터널링 효과, 양자 터널링 효과가 일어나서 요 지금 원자핵을 벗어나서 알파 입자들이 발견된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파동 함수가 존재한다. 실제로 여기서 터널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을 통해서 반감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감기를 계산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TM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미경이, 원경이, 그쵸? 이런 거 공부해봤지만 이제 주미경입니다. 주미경.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요 탐침 있잖아요. 요게 거의 원자 하나 정도 될 정도로 이게 대단한 거지.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론도 이론이지만 이렇게 만드는 게 놀라워.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작은 거는 실어 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얘가 이제 터널링을 이용하는데 자, 이렇게 탐침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지금 터널링이 일어나서 터널링이 이렇게 터널링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 전류를 일정하게 너무 작게 그렸다. 좀 크게 그릴게요. 요거처럼 여기다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할 수 있겠니? 뭘 할 수 있죠. 자, 여기다 이렇게 탐침을 설치하면 뭐야? 왜 이래? 터널링이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그럼 요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측정하는데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뭐에 해당하냐면 바로 요 포텐셜 장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그냥 탐침이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여기까지 이동했는데 얘가 이렇게 굴곡이지게 있으면 이만큼 거리가 멀어지죠. 포텐셜 장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터널링이 안 일어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흐를 수 있을 정도로 탐침을 이렇게 가까이 조사를 합니다. 가까이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그럼 터널링이 일어나죠. 이때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또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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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보면 얘가 가까워지니까 여기는 이 장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효과니까 터널링이 많으니까 전류가 커지거든요. 그럼 뒤로 후퇴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정한 전류가 흐르도록 이 곡면을 따라가 터널링의 정도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이 탐침의 그 거리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 시류의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거 따라 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작은 데서 가능한 거고 이게 이제 전자의 파동성에 기인해서 활용한 게 바로 주사 터널 현미경, 주미경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희한하게도 잘들 활용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죠? 자, 아이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게 이제 내생남녀 물리2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났고요. 뒤에 이제 문제풀이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모두 끝나서 선생님이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광쌤이 생각하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생각해봐야 하는 자연의 본성, 특히 물리 법칙들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 선생님 생각이니까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길 바라겠어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일의 원리예요. 그래서 힘의 이득을 보면 반드시 거리의 손해를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의 손해를 보게 되면 거리의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짜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공짜를 바라다 보니까 사기를 당해요. 특히 여러분들은 우리가 학생이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어른들 얘기 들어봐봐. 아니면 뉴스 봐봐. 뉴스가 딱 두 가지라니까. 다 무슨 뭐 사건 사고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사고 난 거 아니면 다 사기 당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사기를 당하느냐? 공짜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공짜를 바라지 않더라도 순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끔 여러분들한테 무언가가 주어졌잖아요. 그치?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이건 이제 공짜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좀 착각을 하냐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아닐까?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들. 기회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봐서 알잖아.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뭔가가 주어진 게 기회인데 내가 봐도 그렇게 노력 안 했거든? 그런데도 뭔가가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 이걸 선생님이 첫 번째로 뽑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2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음, 세상에는 이제 공짜가 없다 이어서 뭐냐면 노력이 100%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방향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열은요, 100% 일이 안 돼요. 그 여러분은 이걸 선생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여러분의 열정이 다 결실을 맺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은 100% 열은 가거든요. 이건 가능해요. 일이 100% 우리가 쓸모없는 에너지라고 우리가 본다면 열을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고 본다면 일을 100% 열로 보내는 건 가능하지만 열이 100% 일은 되지 않아요. 이 열역학 이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 그래서 이 노력을 해도 다 결실을 맺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상황인데 세상에 공짜를 바라겠다고요? 노력도 안 하면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요.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끝까지 열심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미래 예측이 아닌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게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확률을 높이자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터널링이라는 것도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입자의 에너지를 높이게 되면 터널링 잘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100% 결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누구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웃기죠, 선생님도. 재밌는데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인문학과 어떻게 그 자연과학의 컬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내 나름대로 이제 터득한 건데 난 남들과 달라라고 하죠. 난 개성이 있어. 난 너와 달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가 다 하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남은 나와 다르겠구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은 잘해. 누구나가 다 해. 난 남들과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남이 나와 다르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 꼴을 못 본다고. 쟤는 뭐, 왜 이렇게 나대? 막 이러면서. 나하고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얘기는 당연히 남은 나와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뭐야? 이걸 인정 안 하고 이것만 주장하니까 갈등이 빚어지는 거지. 상대성 이론입니다.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복잡함은 단순함의 집합일 뿐이다. 이게 이제 프린시플 오브 슈퍼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복잡한 애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다 단순한 거예요. 다 그 단순한 것들을 계속 더해주게 되면 이게 그냥 더하면 되거든요. 그게 중첩의 원리예요. 그럼 나중에 보게 되면 걔네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걔네들 다시 한번 분리해 보면 다 단순한 것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막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게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단순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만 봐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건 단순한데 그런 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그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여러분들 접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하나하나 단순하게 쪼개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 한 번 들어서 수업 다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 풀려면 못 풀어요. 못 푼 거 당연하지. 그거 다 풀면은 그냥 수업 한 번 들으면 물리 다 하면 다 물리 천재게? 그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를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해서 준육이 들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이게 나누는 작업을 안 해요. 하나하나 단순하게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에 맞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다 남한테 의존을 한다던가. 선생님 수업 들어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내 걸로 만든 거예요. 전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화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 것 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지 여러분들보다 좀 먼저 태어나서 좀 더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낫다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 느끼는 바가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리도 마찬가지. 선생님보다 훨씬 천재 같은 애들이 있어요. 학생이라도 딱 책 한번 읽어보면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는데 분명히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물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익숙한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걸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만큼 시간만 여기에 투자하면은요,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비단 물리뿐이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이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을 너무 멋있게 하려고 폼을 잡아서 왜 그랬대? 아이, 참. 하여튼 설교는 못 하겠어요. 다 해놓고 못 하겠다. 다 해놓고. 좀 낯이 간지럽긴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강 남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선생님도 기쁩니다. 아, 정말 기뻐요. 이걸 이렇게 또 힘들었지만 선생님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뿌듯하네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